고품격 날리기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19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준희, 지현, 아영이와 함께하는 아유, 좋아요. 심도 있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A매치 기간을 맞아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축구회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오랜만에 좀 쉬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준희 위원님은 못 쉬셨더라고요. 저는 열몇 경기 보느라고 네. 더 피곤했어요. 혹시 옐로아이디 친구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한준희 위원님들이 정말 학자같이 그 공부를 하셔서 A4 용지를 그리고 집안 가득히 동시에 쌓아놓으신. 모니터를 3개를 놓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보통 이제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여자들이 보통 3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러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한준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건 못 하거든요. 네. 네, 정말 우리 한준희 위원님의 이 방대한 지식을 또 원투펀치에서 정말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한 크루이프 선수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 24일 폐암으로 사망한 바르셀로나의 이제 레전드 선수인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뭐 현대 축구를 바꿨다, 토탈 사커의 정말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줬던 선수다. 뭐 너무나도 많은 형사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토탈 사커라는 게 말 그대로 공격수도 과거처럼 공격만 하고 수비를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공격부터 수비하고 또 서로 공간 말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팀 전체가 아주 효율적인 공간을 배분해서 움직이고 또 압박하고 하면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이른바 그러한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클럽은 여러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서 토탈 사커의 기본이 되는 운영 방식을 체계화시켜주는 걸 보여줬다. 네. 거기에 또 유소년 라마시아 같은 시스템을 또 체계화시키는 걸 보여줬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줬다. 네, 이렇게 아마 요한 크루이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준희 위원님은 이 요한 크루이프 선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세요? 최근에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축구계의 지금 현역 스타들이나 뭐 레전드들이 이 크루이프의 타계에 관해서 조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거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크루이프가 없었으면 바르셀로나도 없었다.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루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 선수가 SNS에 한 이야기가 저는 또 가슴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 천국이 새로운 그들의 플레이메이커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이제 요한 크루이프가 갔는데 천국이 정말 위대한 플레이메이커를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요한 크루이프가 없었다면 바르셀로나가 없었다, 뭐 메시도 없었다, 과르디올라도 없었다 그런 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한 크루이프가 없었다면 현대 축구의 모습은 오늘날 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한준희 위원님이 어떻게 SNS를 접했는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아니요, 그 SNS는 제가 맞아요. SNS가 들어가 있는 외신을 본 거죠. 아, 그거를 웹에서 봤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축구 스타들이 뭐 SNS를 통해서 정말 애도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종목에서 내노라는 스타들이 그렇게까지 존경심을 표현을 했으면은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 요한 크루이프에 대한 그리고 토탈 사커에 대한 한 구절을 제가 또 인용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첫 번째 방아쇠와 같은 존재였다. 첫 번째 방아쇠를 크루이프가 당기고 나면 다른 주변의 동료들은 자기가 어떤 공간을 향해서 움직여야 할지를 크루이프의 움직임을 보고서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토탈 사커의 가장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는 빈 공간을 메우는 거예요. 공격수가 이제 상대의 공격 나오는 것을 수비수처럼 가서 이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격수가 비워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공간은 다른 미드필더가 메워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미드필더가 또 비워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은 또 수비수가 메워주게 되고,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공간에 대한 인계다. 공간에 대한 인계 작업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기체처럼 일어나는 것이 토탈 사커의 본질인데, 그 아약스와 네덜란드가 당대의 사조였던 이 토탈 사커를 가장
체계화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크루이프라는 첫 번째 방아쇠가 있었기 때문에 그라운드 내에 또 다른 감독, 그라운드 내에 지휘자, 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아약스의 토탈 사커는 가능했다 이 얘기죠. 크루이프의 이런 역량, 이런 플레이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언제 걸 글쎄요. 찾아보면 될까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찾기 위해선 네. 74년 월드컵 결승전 네덜란드 서독 경기 이 경기 보시면 찾아볼 필요도 없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서독이 볼을 한 번도 못 뺐고 네덜란드가 16번의 패스만에 바로 요한 크루이프가 페널티 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의 뭐 시작과 함께 서독을 갖고 놓은 것이죠. 그거는 이제 대표팀의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고 그러면서 페널티킥으로 네스켄스가 골을 넣었었는데 축구는 머리로 하는 것이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감독까지도 이어졌고 한준희 의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현대 축구에 이 요한 크루이프가 없었다면 지금 현대 축구는 달라졌을 것이다. 뭐 당시에 뭐 아리고 사키나 이런 감독도 있었지만 요한 크루이프 감독의 바르셀로나를 보면서 많은 감독들이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심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됩니까? 금방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서서히 그나마 좀 맞춰서 온 게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감독들이 공수간격, 그다음에 너 유기적인 스위칭을 해라. 너 트라이앵글 형태에서 항상 간격 유지. 너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공간을 메워줘야 되지 않냐. 수비수들도 뒤에 물러나 있지 말고 롱볼을 치면 라인 간격을 땡겨라.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습지에 돌아 뛰어라, 움직여라, 라인 컨트롤 할 때 어떻게 너가 상대를 무너뜨리려면 그러니까 요즘은 당연한 것들이죠.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토탈 사커에 근거한 크루이프 감독의 체계화된 개념에서부터 다 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요한 크루이프의 격언 중에 좋아하는 격언이 있어요. 언론은 스피드와 통찰을 혼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난번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 저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요한 크루이프 얘기인데 항상 공보다 빨리 움직여라. 이 얘기가 공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서 움직이면 공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선수는 빨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더 스피디하게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 이미 20몇 년 전에 요한 크루이프가 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선수는 통계적으로 경기 중 3분만 공을 소유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87분 동안 무엇을 하는가다. 87분 동안 얼마나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냐 못하는 선수냐가 판가름 난다. 그리고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라운드를 가능한 널찍하게 활용해야 되고 공을 잃으면 그라운드를 가능한 좁게 사용해라. 그러니까 왜 요즘 이렇게 표현하죠. 공격할 때는 폭을 넓게, 수비할 때는 좁게, 수비할 때는 컴팩트하게, 공격할 때는 그라운드를 넓게 써라. 그라운드를 크게 보고 수비할 공간을 많이 때는 찾을 상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오히려 우리가 좁혀라. 그 얘기를 크루이프가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거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이제 토탈 사커를 정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 자체가 토탈 풋볼러예요. 일단 축구 지능, 머리로만 따지면 아마 역대 최고의 선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이프보다 뭐 개인기가 더 좋은 선수들도 있고 뭐 더 빠른 선수들, 더 골을 많이 넣은 선수들 뭐 많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두뇌만큼은 저는 크루이프가 가장 좋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기, 득점력, 뭐 수비 가담, 활동량 뭐 모든 부분들이 다 고수준이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선수는 전체 축구사를 통틀어도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라고 우리가 잘 못 봤지만 그 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 선수가 그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레알 마드리드의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예요. 디 스테파노와 요한 크루이프가 축구사에서 가장 완벽한 토탈적인 선수들로 꼽히죠. 네, 또 저희가 4월 3일 또 엘클라시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경기입니다. 제가 기록을 봤더니요. 이 경기가 저번에도 저희가 무패행진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지금 39경기 무패행진인데요. 40경기 무패행진이 되면은 역대 빅리그에서 두 번째 기록, 타이 기록입니다. 2012년에 유벤투스가 세리아에서 일부 리그를 뛰면서 컵대회 포함해서 43경기 연속 무패. 이게 최고 기록이고요. 78년 노팅엄 포레스트가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서 4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타이 기록이 되겠고 리오넬 메시 선수는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499골입니다. 네. 국가대표 포함해서 500골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록적인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사실상 우승의 9.5분 능선에 라리가 타이틀은 거의 바르셀로나 손으로 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승점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그런데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바르셀로나도 시즌 막판까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라리가의 우승의 향방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분수령 같은 그런 의미의 경기죠. 정말 요한 크루이프는 뭐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너무나 대단한 선수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 클라시코를 맞아서 바르셀로나는 꼭 크루이프를 위해서 이기겠다. 네. 라고 지금 명분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승을 향한 좀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점 차니까. 네, 정말 특별하고 정말 중요한 이 엘 클라시코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두 분께서 그러면은 이번 엘 클라시코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승패 예측을 한다면 이번만큼은 레알 마드리드에 걸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전력이 지금 공격 화력 MSN이 상당히 강하고 합니다만, 과거에 바르셀로나의 MSN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원정을 갔다가 온 경우의 경기력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했다. 근데 지금 MSN 3명이 전부 남미를 갔다 왔거든요. 많게는 2경기, 적게는 1경기를 치르고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호날두 선수만 유럽에서 경기를 뛰었어요. BBC가 지난 세비야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선발 출장인데, 벤제마 선수는 이번에 사출을 안 했고, 베일 선수도 안 했습니다. 경기를 나가서 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세 선수 체력이 남아있는 데다가 지단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는 카세미로 선수를 중용하는데, 지난 경기 대패의 원인도 사실은 허리 라인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 허리 라인에서 수비가 되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요즘에 보면 카세미로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실점 위기를 좀 줄일 것이다. 물론 두 팀 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가 있습니다. 중요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볼프스부르크 원정이 있는데, 그런 점을 차치하고더라도 이 경기의 전체적인 팀 컨디션을 고려해 볼 때는 제가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확률이 조금 있다. 네. 근데 이제 레알도 소모가 있어요. 레알은 어느 부위에서 소모가 있냐면 크로스 선수와 모드리치 선수 쪽, 이 미드필드 쪽에서 사실은 A매치 기간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총합을 보면 역시 MSN의 컨디션이라든가 체력 저하가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해요. 이번 엘 클라시코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지 않는다에 저는 걸겠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승부? 근데 한 의원님이 이길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한 의원님에게 걸겠습니다. 근데 저 신하영 진행자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 쪽으로 아예 가면은 딱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크루이프를 레알 위해. 승부 바르셀로나. 네, 저는 레알 승, 무슨 바르셀로나 승이요. 어차피 사실 축구는 모르는 거잖아요. 왜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보세요? 시켰어요. 아니, 워낙 축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특히나 엘 클라시코 같은 경기는 뭐 더더욱 예측을 못 하잖아요. 뭐 아무리 객관적으로 뭐 어디가 유리해도 결과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르셀로나에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켰어요. 네,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지난 엘 클라시코 경기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11월 경기였죠, 그렇죠? 네, 좀 전에 장희훈님이 이제 말로 잘 설명해 주신 것을 저는 이제 알파신을 활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엘 클라시코 경기의 포인트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허리 싸움, 중원 싸움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못했어요. 이때는 중원 생략 축구를 한다. 미드필드가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그런 비판들을 레알 팬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 엘 클라시코야말로 그 비판을 정말 집약적으로 보여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알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네, 지금 이제 모드리치 선수로부터 빌드업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멈춰 보시면 레알의 후방 라인, 전방. 네. 지금 전방에 무려 몇 명이 있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골키퍼 제외하고 있는 선수가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드넓은 공간에는 전무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이 없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후방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넓으면서 중원을 거의 비워두다시피 하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은 1명, 2명, 3명, 4명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이 되면 제 아무리 압박을 잘 풀어 헤쳐나오는 모드리치 선수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볼이 끊기게 되면 레알은 바로 위기가 될 겁니다. 네, 모드리치 선수 뺏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드리치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내려가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나머지 선수들의 수비 백업은 늦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이니에스타 선수, 수아레스 선수, 네이마르 선수 아닙니까? 이 정도 3명의 선수들이라면 수비 백업이 늦은 레알의 이 허술한 이 공간을 충분히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니에스타로부터 네이마르에게 한 방의 패스로 뒷공간이 무너지고 맙니다. 자, 지금의 장면에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들어가는데,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은 중원에도 2명 정도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을 비워뒀던 것과 동시에 선수들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질서 없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바르셀로나에게 좋은 공간을 비워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공간이 매우 넓죠. 여기서 이니에스타 선수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니에스타 선수의 창조성이라면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은 역으로 이 공간이 넓습니다. 아까는 이쪽이 넓었었죠. 그런데 2명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이니에스타 선수에게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결국 이 공간을 또 더 크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공간에서 뭔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원투 패스 이어받은 이니에스타 선수의 이 경기 아주 거의 최고의 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메시 선수가 드디어 이제 출격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 메시 선수인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의 선수가 메시 선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의 다른 공격수들에게는 1명 정도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마르와 수아레스를 상대로 2대2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수비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메시 선수가 공을 뭐 일루 빼내주든 빼내주기만 하면 여기서는 레알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공이 나왔죠? 네.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는 바로 원터치 패스. 네. 수아레스의 특기인 뒷공간 허물기. 네. 네, 여기서 또 골이 나왔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바로 직전 세비야 경기에서는 BBC도 다 한 골씩 넣었을 뿐만 아니라 선발 투자 같이 했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이 방금 전에 보셨던 상황들과는 매우 달라졌어요. 네. 장 의원님 말씀대로 카세미르 선수도 출격을 했고 전체적인 간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면은 이 사이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3명의 선수가 자리를 비교적 아주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비야가 공격을 해서 올라오지만 바로 이 선수, 지금 볼을 끊어냈던 선수가 카세미르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라인 간의 간격 유지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격 유지가 잘 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면 이것은 상대의 미드필드에서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고, 지금 레알이 그것이 아주 잘 작동이 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비야의 압박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베일 선수가 등지고 볼을 받게 되니까 세비야가 압박을 해서 이 볼을 뺏어내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바르셀로나전과는 다른 레알의 수비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좀 충돌이 있었지만,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바로 이 선수가 또 카세미르 선수예요. 지금 세비야가 베일 선수에 대한 압박으로 볼을 빼내서 전진을 시키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카세미르 선수가 없었다면 지금 다른 미드필더들은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카세미르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이 패스가 이렇게 나가면서 쉽게 연결이 됐을 겁니다. 세비야도 지금 공격이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카세미르 선수가 한번 방해해 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압박의 목적은 이런 정교한 패스를 못하게끔 만드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세미르 선수가 적절한 지점에서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수비가 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전방에서부터의 레알 선수들이 이 세비야전에서는
성실한 압박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전체적인 어떤 간격 유지도 좋았고요. 그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세비야가 지금 후방으로부터 빌드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레알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면서 세비야의 공격 전개를 방해를 하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위치가 좋아요. 지금 3명의 선수 그리고 앞쪽에도 3명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베일 선수의 시선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일 선수는 지금 볼이 이 측면의 선수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주시를 하고 있네요. 시선을 그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몇 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벤제마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베일 선수는 계속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 벤제마의 적극적인 압박에서 볼을 탈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니 크로스 선수에게 볼이 넘어가고 이 장면에서 이제 역습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지금 선수들의 공간 배분이 좋아요. 네, 여기서 만약 이 장면은 크로스가 사실 실제로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쪽으로 크로스가 연결이 됐더라면은 레알이 아주 좋은 찬스를 맞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선수들의 역시 적절한 간격 유지와 적절한 타이밍의 압박 그리고 전방에서부터의 성실한 플레이가 얻어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레알이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세비야전처럼만 하면은 레알이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에게도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지난 엘클라시코 경기와 이제 지난 라운드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를 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번 엘클라시코 더더욱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투펀치 199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월요일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영상에는요, 저희가 200회를 맞이해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대한 설명도, 네. 이벤트요? 이벤트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잖아요? 월요일 클립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도요, 놓치지 말고 많이 시청하셔서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봬요. 안녕. 이거.